오늘은 9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추려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정말 많이 나와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일단은 3권을 추려왔습니다. 3권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책들을 두고 고민했었는지도 짧게 보여드릴게요. 고르고 보니까 일단 추린 3권이 전부 해외 소설입니다. 첫 번째 소설은 이탈리아 소설인데요. 엘레나 페란테의 어른들의 거짓된 삶입니다. 네, 엘레나 페란테라고 하면 아마 나폴리 사부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책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었죠. 제가 그때 딱 흐름을 놓쳐서 그 작품을 못 읽었는데 이미 읽은 친구들이 제가 아직 못 읽었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엄청 재밌고 몰입감 넘치는 그런 작품 안 읽은 사람 보면은 읽은 사람으로서 부러울 때 있잖아요. 아, 나는 아는 그 재미, 너 이제 곧 느끼겠구나 하는. 그래서 저도 좀 시간이 많이 남을 때, 휴가를 좀 길게 잡을 때 몰아서 읽으려고 쌓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와중에 신작이 나와서 이거는 그래도 꼭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레나 페란테는 일단 필명입니다. 미디어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작가이고 작가는 작품으로만 보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작가라서 전부 서면으로 처리한다고 해요. 그런 조금 캐릭터 있는 작가입니다. 이번에 신간이 5년 만에 나오는 건데 이탈리아에는 2019년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출간되던 날 자정부터 정말 많은 독자들이 서점에 몰려서 줄을 엄청 길게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풍경을 보기가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탈리아에서 사랑받는 작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탈리아 안에서만 넉 달 동안 30만 부가 나갔다고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주목받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27개국, 전 세계 27개국에 동시 출간이 되었습니다. 영화 동시 개봉처럼 책 출간이 같은 날 된 거예요. 그래서 27개국의 판권에는 2020년 9월 1일 초판 일수의 발행이 이제 똑같이 찍히는 거죠. 그만큼 전 세계가 기다려온 작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표지랑 제목을 보면 내용이 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어른들의 어떤 은밀한 삶을 보고 있는 여자아이의 뒷모습, 이 표지에 그려져 있는데요. 일종의 성장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막 흔들리고 거기에 이제 금이 가고 그 금을 두렵지만 따라가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장이고 그것을 잘 담아내서 하나의 세계로 완성을 하는 게 이제 성장소설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성장소설이 재밌으려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이 아이가 어떤 벽에 부딪히느냐가 재미의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떤 벽에 부딪혀서 그 성장에 도약하는 그 단계를 밟게 되는지 그 지점이 일단 재밌어야 몰입하기가 쉬울 테고 그리고 그 지점을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보는 세상, 어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이느냐가 또 성장소설의 관건이 될 테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아이가 겪는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고민,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의 내리려고 하는 그 단계의 감정들, 그 감정선이 얼마나 또 섬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제가 조금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본 결과 너무나 괜찮은 성장소설이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소설 속 화자인 이름이 조반나인데 조반나는 13살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되게 유복하고 지성미 넘치는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첫 번째 그 성장의 벽을 만난 것은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데서 시작을 해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른이고 정말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조반나가 빅토리아를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빅토리아는 이 아이의 고모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누이 동생인데 그 말이 왜 끔찍하냐면 너무 추악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런 좋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결정체가 이 집안에서는 빅토리아 고모인데 빅토리아 고모를 닮아간다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엿들은 거죠. 그렇게 못생기고 추악한 사람하고 내가 닮다니 하면서 인생의 첫 번째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는 빅토리아 고모를 본 적이 없어요. 앨범 속에 빅토리아 고모가 나와 있는 그 사진은 까맣게 막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 끝에 직접 빅토리아 고모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믿고 따랐던 우리 부모의 다른 면을 보게 되고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환상도 깨어지고 그리고 내 어머니나 고모를 통해서 여성인 나로서 내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도 고민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엘레나 페란테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그냥 순응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던 폭발적인 힘을 분출시켜서 자기만의 삶을 찾아 나가는 여성들의 여성상을 굉장히 잘 그리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페미니즘 소설의 정수를 담고 있다. 뭐 이런 설명도 많이 따라붙는 작가인데 그것이 이번에는 이제 조반나라는 13살 아이 그리고 조반나의 뭐 어머니나 빅토리아 고모나 등등 조반나를 둘러싼 또 다른 다양한 여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소설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27개국에서 동시 출간이라는 이렇게 놀라운 이벤트가 가능한 작가가 정말 현존하는 작가 중에 몇이나 될까 싶은 만큼 좀 주목해 볼 만한 작가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이 책을 읽고 나폴리 4부작으로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집을 떠나기 2년 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내가 매우 못생겼다고 했다. 엘레나 페란테의 어른들의 거짓된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국 소설입니다. 네, 엘리 스미스의 제목이 조금 특이한 소설인데요. 네, 여기 있네요. There, but for the입니다. 표지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There, but for the. 네, 이 내용이 좀 특이해요. 마일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친구의 친구가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그 파티에 가게 돼요. 그래서 뭐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들 디저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일스가 호련히 2층으로 올라가서 이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꾸려놓은 예비 침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석 달 동안요. 다행히 그 방 안에 욕실이 딸려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씻고 자고는 되는 거고 식사는 그 문틈 아래에 아주 작은 공간, 좁은 공간으로 아주 얇은 먹을거리들을 넣어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신기한 일이죠. 석 달 동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뭐 아무리 애원을 해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마일스와 관련된 인물 4명이 각각의 한 챕터씩 맡아가지고 이야기를 꾸려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어 챕터에서는 한 여성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 여성은 사실 마일스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일스가 두고 간 휴대전화에 있던 이름을 보고 이 집의 집주인이 무작정 연락을 해서 마일스란 사람 기억하냐?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하면서 연락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자기 과거의 사람을 소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의 기억 속의 마일스는 20년 전에 잠깐 알고 지낸 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자기에게 감정적으로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마일스가 있는 그 집으로 가서 거기 안에 있냐라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챕터 벗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는 60대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남성도 마일스랑 엄청 오랜 친구는 아니에요. 이 남성이 바로 마일스를 이 파티에 데리고 간 그 중간에 매개가 되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BBC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10수년 전에 어머니가 자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환청을 들으면서 그 후유증을 평생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마일스랑 우연히 만나서 여기 이제 이 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네 하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이 파티에 가보지 않을래요? 하고 마일스를 파티에 데리고 간 사람인 거죠.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알게 된 두 사이이고, 그러나는 무언가를 연결을 해주는 동시에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접속사인 거잖아요. 이제 그것과도 어울리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일스가 이 사람 눈엔 어떻게 보이는지를 두 번째 챕터에서 아마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큰 이야기 줄거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소설이 된 경우고, 구성도 특이하기도 하고, 읽다 보면 일단 이 작가가 현대인, 현대 사회, 그런 현대성에 대해서 어떤 지점들을 좀 통찰력 있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런 내용을 전하기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한 구성을 가진 책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이게 대여 챕터로 들어가기 직전에 짤막하게 도입부가 있는데 그 도입부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뭐지 하고 혹시 덮으실까봐 그거 지나면 바로 대여 챕터가 나옵니다. 도입부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다. 사실은 이렇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이에요. 네, 세 번째 작품은 미국 소설입니다. 미국 소설이고 처음 보는 작가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 진짜 몰랐는데 와, 이렇게 표지를 봤을 때랑 화면에 비쳤을 때랑 너무 다르네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해골 느낌의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표지가 어쨌건 굉장히 멋있죠. 체리라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미국 소설이고 니코 워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85년생 작가의 자전적 데뷔 소설이에요. 이게 지금 출판사가 잔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원작 소설을 낸 그 출판사의 책입니다. 그때 그 표지들도 다 너무 예뻤는데 이번 책도 예쁘네요. 표지 맛집인 것 같습니다. 니코 워커의 체리라는 소설이고 체리는 은어인데 이제 군대에 막 입대한 애송이 군인 느낌의 은어라고 하네요. 이 사람 너무 특이한 사람 같아요. 저 아직 이거 많이 못 읽었는데 이 작품은 일단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고요. 독자들한테 어떤 감명을 주고 싶다거나 감동시키고 싶다거나 하는 태도가 없어 보이는 작품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솔직하고 멋지고 쿨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그런 작품을 읽었을 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미화되거나 어느 정도 아름다운 외피를 가진 그 안에 알맹이인 이야기를 읽을 때랑 그런 것 없이 진짜 딱 알맹이만 봤을 때의 느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마약에도 살짝 손도 대고 여자친구 사랑하는 여자도 생기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라크에 파병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의료 특기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입대했을 때 이 사람이 체리였던 것이죠. 의료 특기병으로 입대는 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의료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급하게 막 습득한 몇 가지 기술과 정보만을 가지고 투입된 상황이고 주변에 자기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부상을 당하고 죽고 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의 실제 생활과 전쟁의 민낯 같은 것을 실제로 보게 된 거죠. 이 니코 워커라는 작가의 실제 경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사화 되었을 때, 뉴스가 되었을 때 듣는 것과 실제 그 안에서 마주한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청년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는 이제 그 전쟁 트라우마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헤로인에 점점 찌들어 가면서 완전히 파멸해가는 남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영화 판권도 100만 달러인가? 영화 판권도 팔리고 올해 그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띠지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루소 형제 감독, 톰 홀랜드 주연, 영화 체리 원작 소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네요. 같이 읽어보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갔다. 하나씩 둘씩. 영웅도 없고 전투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뒷띠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의 문구인데요. 뜻밖의 나타난 문학의 기적, 위대한 업적이다.
엄청난 찬사죠. 이런 찬사를 들은 독특하고 특별한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읽으시는 분들마다 정말 저마다 다 다른 감상이 나오겠지만 저도 그리고 호불호의 호로 읽을지 불호로 읽을지 좀 더 봐야 알겠지만 특이한 책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문장을 볼까요, 그럼? 프롤로그 첫 문장은 에밀리는 샤워하러 갔다 입니다. 이 작품 속 화자의 사랑하는 여인 에밀리는 샤워하러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또 다른 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두꺼운 바람의 그림자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작가인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이 얼마 전에 이제 타계를 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표지가 엄청 멋있죠. 이렇게 멋진 표지로 합본호 두껍게 나왔습니다. 바람의 그림자를 읽어볼까 하고 망설였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합본호로 구매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소장하기 참 좋은 판형과 멋진 표지라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이 설명을 읽어볼까요? 일단 바람의 그림자로 세계적인 메가셀러 작가로 알려졌고요. 스페인에서 최고의 소설가로 평가를 받고 있죠, 실제로. 196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2020년 타계했을 때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로 일찍 타계를 하였습니다. 바람의 그림자는 스페인에서만 150주 이상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전 세계 1,500만 부 이상이 팔린 정말 메가셀러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냥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50년에 걸친 사랑의 역사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갈 길이 머니까 바로 또 다음 것을 소개를 하자면 두 번째로 제가 좀 고민했던 책은 요 레이첼 커스크의 윤곽이라는 소설입니다. 원제는 아웃라인이에요. 아웃라인이고 부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실 혹은 단절입니다. 이 책은 조금 가볍고 판형도 작아서 이렇게 그냥 가지고 다니기 참 좋은 느낌의 작품이에요. 이런 게 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300페이지가 안 되는 소설이고요. 이 역자인 김현우 역자가 쓴 역자의 말을 살짝 보면 이제 소설의 화자는 영국의 소설가이고 여름학기 동안 글쓰기 강좌를 위해 아테네로 간다. 그 사흘 동안 그녀는 비행기의 옆자리 남자, 동료 강사, 영국 문학을 그리스에서 번역 출간하는 편집자와 그가 데리고 온 그리스 작가, 또 다른 편집자, 그리고 그녀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인물들이 화자에게 전하는 그들 각자의 이야기는 다양하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 소설 속 화자에게 들려주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 화자는 어떤 이야기에도 완전히 공감하기는 어려워해요. 이것이 일종의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레이첼 커스크가 쓴 것이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요. 이야기라는 것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전해지기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인데 특히 이 상실의 경험이 얼마나 전해지기 어려운 것인지 완전히 공감하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그려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첼 커스크도 워낙 지금 주목받고 있는 작가인데 특히 10년간의 결혼 생활과 이혼의 아픈 경험을 대담하고 솔직하게 담은 회고록 후유증이 영국 문단에 큰 파장과 논쟁을 낳았다. 서사적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시도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고 이런 프로젝트는 윤곽 3부작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소설 윤곽과 환승, 영광 이렇게 세 작품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일단은 윤곽이 먼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책은 약간 어마어마한 책인데 되게 두껍죠. 두껍고 멋있죠. 멋있어서 표지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은 죽음의 모범이라는 책이고 보르헤스의 가명소설입니다. 보르헤스가 가명으로 쓴 소설 모음집인데요. 부스토스 도메크라는 가명의 소설가를 내세워서 보르헤스와 카사레스라는 다른 작가가 함께 직조한 천일야화입니다. 추리소설 기법과 백과사전적 지식,
보레스 특유의 현학성이 섞여든 단편들, 이렇게 뒷표지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언제 다 읽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소장을 하고 언젠가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멋지고 두껍고 어마어마한 책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용으로도 좋을 것 같았어요. 죽음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잡지입니다. 요 한겨레 21. 한겨레 21에서 코로나 뉴 노멀 해서 특집으로 통권 1호를 6월엔가 내고 이번에 2호가 나왔어요. 이번 2호에서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21명, 한겨레 21이니까요. 21명의 작가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단은 이런 작가들의 인터뷰를 21명이나 시사 주간지에서 본다는 것이 좀 포인트이고요. 기존의 문화부 기자의 인터뷰랑은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들을 만날 때 전제 조건이 이 작가의 작품을 전부 읽고 만난다라는 조건을 서로 공유한 뒤에 인터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찬 인터뷰들이 많고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을 때 먼저 읽다가 이건 좀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해서 급하게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평소보다 4배인가 5배 빠른 속도로 팔려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짤막하게 어떤 분들 참여했는지 이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가나다 순이네요. 권여선, 김금희, 김순, 김현수, 김초엽, 김혜진, 박상영, 박연준, 박준, 백수린, 손보미, 신철규, 이혁진, 장강명, 장유진, 정세랑, 정지돈, 최은영, 최진영, 황유미, 황인찬. 이름만 봐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21분의 인터뷰가 한 권에 묶여 있다니. 이게 단행본 기획으로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잘 읽었습니다. 한겨레 20일 잘 읽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9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들과 그 밖에 다른 여러 책들을 한번 좀 빠르게 소개를 해보았어요. 이 중에 관심 가는 책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